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어수선한 뉴스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별아동아 들으시며 번잡스러운 마음이 차분하게 정리되시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된답니다. 신비로운 붓. 도선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이 종이 얼마예요? 지물포 주인은 본듯 만듯 대꾸를 하지 않았지요. 저 붓은 얼마예요? 벽을 가리키며 또 물었답니다. 아이, 도대체 몇 번을 묻는 것이냐? 돈 없으면 얼른 꺼져. 지물포 주인이 갈고리 눈으로 실룩이며 야단치듯 이야기했어요. 도선이는 아저씨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날마다 지물포 가게 앞에 앉아 붓을 바라보는 게 좋았습니다. 저게 좋은 붓이야?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다가와 손으로 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그렇게 먼저 말을 거는 여자아이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붓을 고르는 척하며 도선이를 흘깃흘깃 쳐다보았습니다. 어쩜 저리 잘생겼을꼬. 눈, 코, 입 모두 또렷하잖아. 곱다니 가슴이 바람 속 나뭇잎처럼 파닥파닥 떨렸지요. 아, 이게 뭔 날이야? 날파리가 이제 짝을 지어 날아오다니. 안 살 거면 앞에서 얼쩡이지 말고 있어 꺼져. 지물포 상인은 도선이의 뒷덜미를 후려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선이가 발라당 뒤로 넘어졌지 뭡니까? 아저씨, 왜 사람 밀고 그러세요? 이 붓 제가 사면 되잖아요. 붓 하나가 얼마 한다고. 곱다니가 버럭 화를 내며 지물포 주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다프는 있냐? 곱다니가 허리에 찬 헝겊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받아 일어났지요. 예, 가자.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선이는 얼떨결에 곱다니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잠깐, 어디 가는데? 도선이가 당황한 듯 더듬거리며 묻자 곱다니가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 곱다니가 환하게 웃으며 붓을 내밀었어요. 도선이 손이 쓱 나갔지요. 정말 주는 거야? 붓을 직접 잡아보니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붓을 받아야 할지 돌려 주어야 할지 조금 망설여졌지요. 이 붓을 왜 내게 주는 거니? 도선이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냥 받아둬. 말 떨어지기 무섭게 곱다니가 대답했어요. 정말? 그러면 나중에 꼭 갚아줄게. 붓이 생겨 좋았지만 그냥 받는 게 미안했거든요. 아니, 됐어. 다음에 만나면 그림 한 장 그려주면 돼. 곱다니 얼굴이 환한 꽃송이 같았습니다. 고마워. 이 은혜는 정말 잊지 않을게. 난 도선이라고 해. 너는 어디 살아? 도선이는 너무 좋아 말을 하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난 곱단이야. 산 너머 느티나무 마을에 살아. 다시 만나면 그림 꼭 그려주는 거 알지? 오, 알았어. 알았다고. 도선이는 붓을 손에 쥐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선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붓을 들고 산으로 뛰어갔어요. 붓이 있긴 했지만 종이와 먹이 없었거든요. 도선이가 바위 위에 쪼그려 앉아 붓을 꺼냈습니다. 보자. 뭘 그리지? 잠시 생각하더니 바위를 종이 삼아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에 물만 묻혔지만 바위 위에는 제법 근사한 산과 나무가 생겨났어요. 도선이는 이 바위 저 바위를 옮겨 다니며 그림을 그렸지요. 정신없이 그리다 보니 벌써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습니다. 큰일이네. 벌써 저녁이 다 되었잖아. 진사나리가 혼을 내실 텐데 어쩌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등지며 도선이는 잽싸게 뛰었습니다. 곽진사가 대문 앞에서 도선이를 기다렸어요. 이 녀석아, 일은 안 하고 요즘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것이냐? 곽진사는 화가 많이 난 듯 말을 하며 주먹을 번쩍 쳐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사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도선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가 땅에 닿을 듯 빌고 또 빌었습니다. 요 녀석, 오늘 한 번만 용서해준다. 대신 오늘 저녁은 굶도록 해라. 곽진사는 도선이를 잠시 노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선이는 틈이 날 때마다 곽진사 눈치를 보며 가까운 계곡을 찾아다녔습니다. 먹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은 물이 흐르는 계곡밖에 없었거든요. 어느 날 도선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바위 계곡을 보고 잠시 멈추었어요. 그림 그리기에 좋은 바위가 보였지요. 도선이는 붓을 꺼내어 바위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동갑내기 노비 친구가 그림을 보고 제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와, 너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 이거 진짜 나무 같고, 이건 진짜 새 같아. 친구는 그림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새와 나무가 순식간에 사라졌답니다. 물고기도 그려줘. 기왕이면 아주 큰 놈으로 말이야. 친구 말에 도선이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물을 묻혀 꼬리부터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야겠어. 다음에 또 그려줄게. 지게를 울려매고 다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기분이 좋아 발걸음도 경쾌했지요. 친구 칭찬을 듣자 어머니 얼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도선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늘 칭찬해 주셨거든요. 어린 시절 도선이는 나무 작대기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도선이가 땅바닥에 그린 그림을 보며 이렇게 칭찬해 주곤 하셨습니다. 도선아, 조금만 기다려. 형편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붓 한 자루 사줄 터이니. 따스했던 어머니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몇 해 전 돌아가신 뒤 도선이는 너무 슬프고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붓이 생긴 뒤로는 도선이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솟아났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도선이는 계곡에 가는 게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붓털이 빠져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림 그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지 않으면 숨이 막힐 듯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렇게 가을이 찾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털이 닳고 빠져버려 붓은 더 이상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답니다.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듯 상상하며 자랑했거든요. 도선이는 홀로 앉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설핏 잠이 들었습니다. 도선아, 눈을 떠보렴.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눈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을 비비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선아, 내일 아침 날이 밝거든 뒷산 큰 바위로 가보거라. 어미가 주는 선물이 있을 거야. 반드시 좋은 곳에 사용해야 한다. 알겠지?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좋은 곳에 사용할게요. 도선이가 몇 번을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어요. 순간 도선이가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몇 번이고 불러보았지만 어머니는 눈앞에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꿈이라 넘기기에는 어머니의 음성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어머니가 말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바위 밑을 보니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도선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건 쪽제비잖아. 그런데 털이. 황금색 쪽제비였습니다. 꼬리털이 굵고 부드러웠지요. 아, 이 털로 붓을 만들라는 뜻이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도선이는 황금빛 쪽제비를 챙겨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붓을 만들 생각을 하니 온종일 가슴이 쿵쾅 뛰었지요. 서둘러 일을 끝내고 조심스럽게 족제비 털을 뽑아 붓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붓을 보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붓에서도 황금빛이 났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선이는 새 붓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곽진사가 눈치를 챘는지 없는 일까지 만들어 시켰답니다. 도선이, 내 잠깐 다녀올 터이니 시킨 일을 전부 해놓거라. 곽진사는 나가면서도 도선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이야. 도선이는 붓을 가지고 계곡으로 뛰어갔습니다. 붓 끝에 물을 조금 묻힌 뒤 새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바위 위에 그린 새가 갑자기 스물스물 움직이더니 날개짓을 하며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왜 새가 살아서 날아가는 것인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붓을 잡고 꽃 한 송이를 그려보았습니다. 바위에서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진한 향까지 솔솔 올라왔지요. 와, 보고도 믿을 수 없구나. 도선이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좋은 일에만 꼭 쓸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했지요. 좋은 일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래, 떡이다. 바위에 백설기를 그려 넣었습니다. 하얀 백설기에서 스물스물 김이 올라왔습니다. 도선이는 호박잎에 백설기를 담아 마을로 내려왔어요. 공터에서 아이들 몇 명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배고프지? 떡 하나씩 먹을래? 떡을 보자 아이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만나게 먹는 아이들을 보자 도선이도 기분이 좋아졌지요. 도선이는 계곡에서 내려올 때마다 매번 떡을 만들어 가져왔어요. 아이들도 도선이를 볼 때면 떡을 받으려고 줄을 서곤 했답니다. 어느 날 곽진사가 도선이를 보자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렸어요. 네 이놈, 감히 내 쌀을 훔쳐 떡을 돌려. 곽진사의 눈꼬리가 화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사나리. 그건 절대 아닙니다. 도선이가 고개를 땅에 박은 채 말했어요. 네 이놈,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그러면 그게 웬 떡이냐? 곽진사는 도선이가 언제 어디서 떡을 나누어 주었는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도선이는 하는 수 없이 황금붓을 보여주고는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곽진사는 황금붓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게 제법 값이 나가 보였던 것이지요. 어디, 그게 사실이라면 내 눈앞에서 그림을 그려보아라. 곽진사는 두꺼운 아랫입술을 실룩거리며 말했습니다. 금덩어리, 그게 좋겠네. 금덩어리 하나를 그려보거라. 곽진사가 콧방귀를 뀌더니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사나리, 그건 그릴 수 없습니다. 좋은 곳에 쓰라는 어머니 당부가 있어서요. 짧지만 당찬 목소리였습니다. 뭐라, 죽은 네 어미가 어찌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이제 거짓말까지 하느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놈을 당장 묶고 부톡 빼앗아라. 곽진사가 소리치자 마당에 있던 머슴 2명이 도선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주신 붓인데 여기서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지요. 도선은 잽싸게 붓을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곽진사도 곧장 따라갔지요. 잡힐 듯 말 듯 거리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도선이는 다급했던지 붓을 꺼내어 바닥에 그림을 그렸지요. 기다란 선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렸습니다. 스물스물 땅에서 물이 올라왔습니다. 물이 조금씩 차더니 금세 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곽진사는 강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도선을 그저 바라보았지요. 도선이는 그렇게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곳은 숨기 좋았답니다. 산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떠날 곳을 생각했지요. 맞다. 예전 곱단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산길을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종일 먹지 않고 걸었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덕을 넘자 저 멀리 아득하게 느티나무 마을이 있었습니다. 도선이는 물어물어 곱단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곱단이라는 아이가 여기 사나요? 도선이가 집수세미처럼 엉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올리며 말했어요. 누군데 우리 아이를 찾소?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곱단이가 방문 앞에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어? 너 그때 장터에서 만난? 곱단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너한테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찾아왔어. 도선이가 붓을 들어 보였지요. 도선이는 곱단이 어머니한테 부탁해 빈 오두막 하나를 빌렸어요. 폐가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집이었지만 고치고 다듬어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곱단이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도선이를 찾아왔어요. 도선아, 이제 약속 지켜. 도선이는 실실 웃으며 곱단이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곱단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비부리 댕기 만들어줄 수 있어? 도선이가 종이를 폈고 천천히 붓을 놀렸습니다. 빨간 바탕에 촘촘한 금박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마지막 점을 찍자 금박이 박혀 있는 빨간 댕기가 스물스물 튀어나왔어요. 자, 여기 있어. 으쓱이며 곱단에게 댕기를 건넸지요. 와, 정말 신기하네. 너무 예뻐. 곱단이는 따 늘어뜨린 머리에 제비 부리댕기를 대어 보았습니다. 곱단이 얼굴이 꽃송이처럼 환해졌지요. 곱단아, 나랑 약속할 게 하나 있어. 도선이는 붓에 관한 사연과 붓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을 사또가 황금붓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비가 황금붓을 들고 도망을 쳤는데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떡이 나오고 강도 생겨났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까? 일단 잡아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사또는 고을 아전을 모두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낯선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잡아오거라. 며칠 후 이방이 사또에게 다가가 도선이라는 총각이 느티나무 마을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라, 지금 가서 당장 잡아오너라. 그리고 숨겨준 자도 같이 데려오너라. 다음 날 아침 도선과 곱단이가 사또 앞에 끌려왔어요. 도망친 노비를 숨겨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사또는 곱단이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는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도선에게 슬쩍 다가왔습니다. 그래, 네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며. 어디 내 앞에서 그림 한번 그려보거라. 사실이라면 주인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손을 써주마. 사또, 함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도선이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며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도선을 노려보았어요. 그래, 그리지 않겠단 말이지. 여봐라, 곱단이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사또는 목에 핏줄을 세우며 호통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입술을 깨물며 도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사또. 그림을 그릴 터이니 곱다니를 풀어주십시오. 원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사또가 잠시 고민하다가 두꺼비를 그려보라고 명령했지요. 도선은 황금붓을 꺼내어 바닥에 두꺼비를 그렸습니다. 스물스물 두꺼비가 땅에서 나와 사또 앞으로 펄쩍 뛰어갔습니다. 아니,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가두고 붓을 빼앗아 오너라. 사또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쳤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황금붓을 빼앗고 도선이를 옥에 가두었지요. 허허, 좋다 좋아. 이제 금덩어리를 그려야겠군. 사또는 황금붓을 쥐고 종이에 수박만한 금덩이 하나를 그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굴러왔지 뭐예요. 사또가 피하려고 했지만 무거운 돌이 너무나 빨라 사또의 발등을 찍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유, 아야,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게로군. 나무를 그려볼까? 사또는 발등을 쓱 문지르며 구불구불한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구불구불한 구렁이로 변하더니 사또에게 달려들지 뭐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그림을 내가 잘못 그린 건가? 사또는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 감옥에 갇힌 도선이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내 황금붓을 줄 터이니 내가 말하는 걸 그려라. 시키는 대로 잘한다면 널 풀어주마. 도선이 사또에게 황금붓을 받아 들었습니다. 수양버들이 우거진 푸른 연못을 그려다오. 도선이는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안개가 피어나는 넓은 연못을 그렸답니다. 사또가 보기에도 아주 흡족했지요. 연못에 고기가 없어 되겠느냐. 물고기도 그려보거라. 붓을 들어 점을 뚝뚝 찍었습니다. 점이 물고기로 변했지요. 연못안은 물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옳거니 연못을 보니 뱃놀이가 하고 싶구나. 어서 배를 띄워보아라. 도선이는 연못가에 작은 배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배 한 척이 나타나 둥실둥실 떠다녔지요. 사또는 배 위로 올라가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물이 너무 잔잔하구나. 물이 흔들리도록 해보거라. 도선이는 붓을 들고 빙빙 휘두르자 잔잔하던 연못이 물결이 흔들렸습니다. 흥이 나지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어 보아라. 황금붓을 힘차게 빙빙 돌렸지요. 잔잔한 연못이 집채만한 큰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구나. 파도를 멈추어라. 빨리 멈추라고. 도선이는 안간 힘을 다해 파도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일렁거리다가 물속으로 쏙 가라앉아 버렸지요. 아전들은 사또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모두 모르는 척 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사또가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너무 치가 떨렸거든요. 사또가 사라지자 이방은 도선이와 곱다니를 곧장 풀어주었습니다. 도선은 곱다니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곱다나, 이 붓은 이제 없앨까 해.
어머니가 좋은 일에 쓰라고 주셨지만 이게 있으니 자꾸 욕심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계속 생기는 것 같아. 이제 내 힘으로 그림을 그릴까 해. 그래, 이제 네 실력으로도 충분히 잘 그릴 수 있을 거야. 곱다니와 도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조선의 여행가 김금원 1817년 원주에서 태어난 김금원은 양반이었던 아버지와 기녀 출신으로 소실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병치레가 잦았고 남달리 총명했던 그에게 개방적이었던 부모는 당시 여성이 도맡아 하던 힘든 가사보다 글 공부를 가르쳤는데 이로 인해 김금원은 경서와 역사서까지 두루 통달하게 되는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14살이 되던 해 남장을 하고 금강산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당당하고 호탕한 기질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현대 여성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 용기와 지혜가 돋보이는 조선의 여인 김금원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옛날 원주에 금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몸이 약한 금원에게 책을 주었고 금원은 글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금원이 살던 시대에는 여자는 바깥 출입을 못하고 글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벼슬을 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큰 일을 하기도 어려웠지요. 금원의 부모님은 남달랐습니다. 금원과 경춘 두 딸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이면 나란히 함께 책을 읽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원은 그림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산이 정말 있을까?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면. 금원은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금강산 봉우리를 절묘하게 그려놓은 그림이었어요. 금원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금원이 부모님을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14살 여자아이가 여행을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원은 부모님을 설득하며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총각처럼 옷을 입고 기어이 길을 떠났지요. 길잡이 동무 아저씨와 봄바람도 금원을 응원해 주었어요. 금원이 원주에서 떠나 처음 간 곳은 바로 제천 의림지입니다. 깊은 산속 넓은 호수에는 구름과 새들이 비치고 바람은 잔물결을 일렁이며 버드나무를 흔들었어요. 막상 길을 나서며 두렵고 조급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금원은 발길을 돌리면서 아쉬운 마음에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호숫가 버드나무 푸르게 드리워 봄날의 시름을 아는 것일까. 나무 위 꾀꼬리 하염없이 우니 떠나보내는 슬픔 잊기지 못하겠네. 금원은 다음으로 단양 서남 계곡으로 갔습니다. 신선들이 바둑을 두며 논인다는 커다란 바위들,
그 사이로 겨울을 이겨낸 강물이 힘차게 흘렀습니다. 금호는 남한강에서 배를 타고 아름다운 절벽도 구경했어요. 어느 동굴 안에서는 바위를 톡톡 두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챙. 동굴 속에서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지자 금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소동파의 글에 나왔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구나. 그렇게 드디어 금강산 입구 단발령 고개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꿈에 그리던 곳이 내 눈앞에 펼쳐지다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 꼭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곳. 그곳은 책 속 어디와도 다르고 이제껏 걸어본 조선 땅 어디와도 달랐습니다. 금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걸었어요. 산속이라고 나무와 풀, 바위, 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큰 절 장안산은 건물도 많고 사람들도 북적였어요. 금호는 정양사 누각 헐성루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아, 바로 여기서 겸재정선 선생이 금강산을 그리셨구나. 그림에서만 보던 이천 봉우리가 손에 잡힐 듯 다가왔어요. 금호는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보리암은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절입니다. 왕실에서 보내온 귀한 불상이며 보물로 가득했답니다. 금호는 외금강 한 봉우리에서 난생 처음 수평선을 마주 보았습니다. 모든 계곡이 돌아 흐르고 깊고 넓어 끝없이 아득하구나. 이제 알았네. 하늘과 땅이 아무리 커도 이내 가슴에 담을 수 있음을. 금호니 동해안을 따라 걸을 때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깊은 물속을 들락거리며 전복, 조개, 미역을 잡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고된 일을 하는 이들을 보며 금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일하러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그렇게 원주로 돌아온 금호는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광기가 되었답니다. 어머니의 신분대로 정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지요. 금원이 읊는 시와 여행 이야기는 남달랐답니다. 곧 이런 말이 떠돌았지요. 강원도에서는 산 중 금강산, 물 중 동해바다, 사람 중에는 금원을 만나고 바로 이때 금호는 평생 함께할 벗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금호의 자유로운 마음과 용기를 좋아한 서울 선비가 있었습니다. 금호는 비록 정실 부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아내가 되었지요. 북쪽 끝 의주 고을 원님이 된 남편을 따라 먼 길을 함께 떠나기도 했답니다. 서북쪽 사람들이 입는 옷이며 풍습은 사뭇 달랐고 금원의 마음도 여느 때와 달리 여유로웠습니다. 남편의 벼슬살이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원 부부는 서울로 돌아와 용산 3호정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곳으로 벗들이 찾아왔습니다. 북서, 운초, 경산,
그리고 금원의 동생 경춘까지. 금원은 벗들과 어울려 마음껏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스스로를 위한 시와 노래였습니다. 금원아, 네가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이 세상에 너만큼 여행한 이는 드물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벗들은 망설이는 금원을 부추기고 도왔습니다. 그렇게 금원은 오랜 시간 글쓰기에 매달렸고 마침내 여자아이가 꿈을 이룬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지요. 그 책이 바로 호동 설악기입니다. 책을 펴낸 지 얼마 안 되어 벗 죽서도 금원의 남편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삼오정 모임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금원은 고향 원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주 강가에는 사내 아이들이 자맥질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금원의 어린 시절과 다름없는 풍경이었지요. 어딘가에서 자신처럼 꿈을 품고 있을 여자아이를 생각하며 금원이 싱긋 웃었습니다. 옛날 원주에 금원이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 부모님은 금원에게 글을 가르쳤고 금원은 글을 읽고 시를 쓰는 것이 무척 좋았어. 책 속 세상에서 걸어 나와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녔지.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의 말이야. 삼신할망과 수복이. 바닷가 외딴 곳에 아주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수복 할아버지는 벽장 안에서 낡은 보자기를 찾아 빛바랜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고 먼 기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었지요. 아기들은 서천 꽃밭에서 삼신할망이 준 생명꽃을 품고 태어납니다. 부잣꽃, 가난꽃, 장수꽃, 단명꽃, 복받을 꽃 등등 말이에요. 수복이도 줄을 서 기다린 끝에 노란 꽃 한 송이를 받았어요. 수복이가 노란 꽃을 찬찬히 살펴볼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는지 저승할망이 확 달려드는 것이에요. 순간 수복이는 꽃을 품에 안으며 꽈당 넘어졌습니다. 어이, 썩 꺼지지 못해. 삼신할망이 바로 달려와 저승할망을 쫓아주었지요. 할망님, 전 이제 어떻게 되나요? 아기로 태어날 수 있나요? 꽃잎이 숭숭 떨어져 나간 꽃을 보며 수복이가 울먹였습니다. 생명에는 정성이 필요하단다. 다친 꽃을 가진 아기는 더욱더 말이야. 삼신할망이 수복이를 부드럽게 다독였어요. 수복이는 온전치 못한 꽃을 품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야, 건강하고 튼튼하게만 자라렴.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복이는 기운이 나고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붉은 고추를 따왔고
아버지는 참숯으로 숯을 만들고 푸른 솔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멍석에 앉아 새끼줄을 만들 때였어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삼신할망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살며시 속삭이는 거예요. 원래 새끼줄은 오른쪽으로 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할아버지가 새끼줄을 왼쪽으로 쓱 꼬았습니다. 드디어 수복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대문에 금줄이 달리고 남자아이를 뜻하는 붉은 고추가 쑥과 함께 새끼줄에 끼워졌어요. 삼신할머니에게 드리는 삼신상에는 흰 쌀밥과 미역국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삼신할머니, 우리 아기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은 삼신할망에게 온 마음을 다해 빌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통 새끼줄을 풀 수가 없잖아. 귀신들은 대문에 걸린 금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꼰 새끼줄만 아는 귀신들이 왼쪽으로 꼰 새끼줄을 어떻게 풀겠어요? 동네 사람들도 금줄을 보고 행여 잡귀신들이 달려들까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수복이 태어나고 100일이 되자 닫혔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00일을 축하하는 손님들이 와글와글 몰려들었지요. 정성을 다하게, 정성을. 망이 할머니와 어머니 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손님 중에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마마신도 슬쩍 끼어 앉았거든요. 다행히 식구들은 모든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했고 마마신은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잔치가 끝나자 동네 사람들은 백일떡을 하나 둘씩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떡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곳간이 텅텅 비겠어. 손님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저승할망이 툴툴거렸습니다. 물론 수복인의 곳간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지요. 백일떡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수록 아기 수명이 길어지고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복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습니다. 스스로 몸을 뒤집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어머니 손을 잡고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복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복이가 사람들 말을 하나씩 알아들을수록 삼신할망이나 저승할망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는 겁니다. 할망들의 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수복이 태어나고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돌상에 흰 백설기와 붉은 수수팥떡이 올라갔어요. 경단, 대추, 쌀, 돈, 책, 먹, 벼루, 무명 실타래 등도 올라왔지요. 사람들이 모이자 어머니는 수복이를 돌상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아가 갖고 싶은 걸 골라봐. 어머니 말에 사람들 눈길이 온통 수복이에게 쏠렸지요. 한편에는 삼신할망이, 다른 편에서는 저승할망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복이는 처음에 돈을 잡으려고 했어요. 부자가 될 모양이야. 누군가의 말에 수복이는 얼른 손을 거두어 책을 향해 뻗었습니다. 공부를 잘할 모양이야. 그 소리에 수복이는 또 손을 거두었지요. 그런데 수복이 손이 머뭇머뭇 무명 실타래에 가까웠을 때였어요. 가슴에 품은 꽃이 살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수복이는 마침내 무명 실타래를 덥석 잡았습니다. 얘가 장수하겠네요. 누군가 외치자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삼신할망이 수복에게 다가와 목에 걸린 실타래에 따뜻한 숨을 후 불어넣으며 말했어요. 복 많이 받고 오래오래 살려 무나. 내가 지켜줄게. 그러자 수복이가 품은 꽃이 활짝 피어나며 힘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아이고, 눈꼴셔서 못 보겠군.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던 저승할망은 횡하니 떠나버렸어요. 곧 삼신할망도 뒤따라 사라졌지요. 그런데 그만 수복에게서 할망들의 기억을 깜빡하고 가져가지 않았지 뭐예요. 삼신할망은 당연히 수복이가 자신을 잊었을 거라고 여겼지만 수복이는 아주 가끔 삼신할망이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수복은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다 바닷물에 확 휩쓸릴 뻔했지요. 그때 무언가가 수복이를 일으켜 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살 때 비탈에서 노란 꽃을 잡으려다가 아래로 미끄러졌지요. 그때도 무언가가 수복이를 잡아주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복이는 그 무언가가 늘 삼신할망이라고 생각했지요. 물론 10살이 넘은 후에는 단 한 번도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이제 이른이 된 수복 할아버지는 실타래를 보자기에 잘 싸서 외딴 집을 나섰습니다. 도리대 손녀를 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삼신할망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무명 실타래를 살짝 흔드는 듯 했습니다. 수복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만났던 그 삼신할망이었을까요? 황우양. 우렁찬 사내아이 울음소리가 천하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는 서로가 원하는 대로 그 아이가 크길 바라며 아이 이름을 황우양이라고 지었습니다. 황우양은 쑥쑥 자라 훤칠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체격만큼 힘도 셌지만 남의 말을 너무나 잘 믿어 항상 손해를 봤답니다. 게다가 성격이 급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버릇도 늘 문제였지요. 또 자존심은 어찌나 센지 남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황우양은 어렸을 적부터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흙으로 집을 만드는 놀이를 했고 나무를 깎아 장난감도 만들었어요. 그런 황우양이 청년이 되자 집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어찌나 잘 짓는지 천하공의 큰 공사는 죄다 황우양이 차지했어요.
소진항이라는 사람도 천하공의 공사를 몇 개 맡아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황우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소진항은 황우양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빴답니다. 화가 나면 이웃을 괴롭혔고 황우양이 지은 건 물을 부수며 분을 풀었습니다. 결국 소진항은 지하궁으로 쫓겨나고 말았지요. 세월이 흐르자 천하공에는 집 지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황우양이 천하공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지어버렸거든요. 황우양은 할 일이 없어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답니다. 그러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집을 지어주라는 명령 말이에요. 그리하여 황우양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추위를 피하고 짐승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튼튼한 흙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물론 집만 지은 건 아니에요. 황우양이 늠름한 청년이잖아요. 여러 곳을 다니며 틈틈이 배필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계룡산의 작은 마을에서 한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손재주가 많은 여인이었지요. 그 처녀는 지하궁에서 살다 소진항을 피해 계룡산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진항이 그 처녀를 좋아해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처녀의 부모는 지하궁에서 쇠를 캐어 연장 만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처녀도 계룡산에서 쇠를 만지며 살았습니다. 나와 딱 맞는 배필이구나. 처녀는 황우양과 혼인하여 황산뜰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망막 부인으로 고쳤답니다. 그렇게 황우양과 망막 부인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나 즐거운 나무였지 어떻게 날이 지나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황우양이 대청마루에 누워 낮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늘이 맑았지만 천하궁 쪽에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르르 쾅쾅. 갑자기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황우양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러시나요? 망막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족제비처럼 생긴 놈이 우리 집 담을 뛰어넘었소. 예감이 좋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지낸 것 같소. 그리하여 황우양은 혹시나 해서 갑옷과 투구를 꺼내 입고 집 주변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황우양의 예감처럼 천하궁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진항이 천하궁에 나무를 가지러 왔다. 황우양과 망막 부인이 혼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소진항은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든 망막 부인을 자기에게 데려오고 싶었지요. 소진항은 계략을 세웠답니다. 건물을 부숴버리면 황우양이 천하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진항은 굵은 나무를 건물로 던졌습니다. 나무가 대굴대굴 굴러 건물에 부딪혔지요. 곧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흔들렸답니다. 소진항은 모른 척하며 지하궁으로 도망쳤어요.
며칠 뒤 천하공 누각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옥황상제가 신하를 불러 누각을 고치라고 명령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었답니다. 누가 하면 좋겠느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황후양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옥황상제와 여러 신하 모두가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장 황후양을 불러오너라. 옥황상제 명령이 떨어지자 차사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동틀 무렵 황후양은 부모님께 제사를 올리고 계룡산에서 내려왔어요. 차사가 황후양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황후양이요. 차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황후양은 화가 난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천하궁 누각이 무너져 공사를 해야 합니다. 어서 나와 함께 하늘로 가시지요. 한시가 급하오. 다급한 듯 말이 빨랐습니다. 차사가 천하궁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천하궁 공사를 하려면 연장이 있어야 하는데 황후양은 골똘히 생각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연장이야 만들면 되지. 무엇이 걱정이란 말입니까? 차사가 말을 했지만 황후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황후양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연장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 시간을 주시오. 시간이 없소. 일단 올라갑시다. 차사는 굳은 얼굴로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황후양은 차사에게 자신의 형편을 얘기했지요. 결국 차사는 사흘만 기다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찌하든 준비해 보겠소. 황후양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후양은 밥도 먹지 않고 혼자 방 안에서 고민을 했답니다. 여보,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막막 부인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황후양은 차사를 만나 하늘나라로 가게 된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아이, 대장부가 그만한 일로 걱정하십니까? 막막 부인은 나무라듯 이야기했습니다. 지하궁에 있는 묵추새를 당장 어떻게 구한단 말이오. 황후양이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하궁에 계신 부모님께 제가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보세요. 막막 부인이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막 부인이 지하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지하궁에서 편지와 뭉치쇠 단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황후양은 뭉치쇠를 보고 기뻐했지요. 하지만 부인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부름꾼이 보낸 편지에 나쁜 소식이 적혀 있었거든요. 막막 부인은 편지를 읽고 아궁이에 넣어 바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막막 부인이 연장을 만드는 동안 황후양은 천하궁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구간에서 말을 꺼내어 솔로 머리와 꼬리를 곱게 빗겼고 말머리에 푸른 굴레, 붉은 굴레를 씌워 호랑이 가죽 안장을 얹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막막 부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방님, 연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가세요. 망막 부인은 깨끗한 도포 적삼을 황우양에게 건넸어요. 황우양이 옷을 갈아입고 말에 올랐습니다. 서방님, 저와 2가지 약속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길을 가는 도중에 어른이건 아이건 누군가가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꾸를 하시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 쉬어가라는 주막집도 그냥 지나치세요. 알겠소. 황우양이 다급한 듯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 또 하나는 공사할 때 새 제목을 탐내지 마시고 낡은 제목을 쓰세요.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어 손해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낡은 것이 때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망막 부인이 애원하듯 목소리가 구슬펐습니다. 허허, 대장부가 길을 떠나는데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황우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고삐를 잡았어요. 이 2가지를 지키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망막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황우양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망막 부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방님, 어떤 사람과도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곧장 천하궁으로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낡은 제목을 쓰셔야 합니다. 알겠소. 그리 하겠소. 황우양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떠나가는 황우양을 바라보았지요. 소진항이 소진뜰에서 황우양을 기다렸습니다. 황우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갔어요. 소진항이 몇 번을 불렀지만 황우양은 본체만체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망막 부인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아니, 사람이 말을 물어도 아는 척을 안 하니 몹쓸 사람이군. 소진항이 고함을 지르며 욕을 해댔습니다. 순간 황우양은 기분이 몹시 나빴답니다. 말을 세우고 소진항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모욕하다니 그대야말로 아나무인이로군. 허허, 나는 소진뜰에 사는 소진항이라 하오. 지금 공사를 맡아 지하궁으로 가는 길이지. 소진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사라는 말에 황우양이 소진항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먼 길을 혼자 가는 게 심심했거든요.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하궁에서 집을 지을 때 이치가 있습니다. 자손궁에 집을 지으면 자손이 번성하고 우마궁에 집을 지으면 가축이 번성하며 논천궁에 집을 지으면 큰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소진항은 일부러 집 짓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십니까? 황우양은 궁금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답니다. 뭐 그 정도는. 소진항이 견면쩍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황산뜰에 사는 황우양입니다. 지금 천하궁 공사를 하러 가던 중이에요. 황산뜰이라 하면 조선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소진항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느티나무 바로 옆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황우양이 맞장구를 치며 미소를 지었지요. 소진항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요? 황우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나를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황우양이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소진항이 황우양에게 그럴듯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천하궁 공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예전에 자신이 지은 건물인 것입니다. 아니, 건물에 문제가 있다니.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황우양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나랑 옷을 바꿔 입고 가시지요. 연장도 나랑 바꾸면 아무 탈이 없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예전 것과 아주 비슷했답니다. 연장은 새 것으로 가져왔으니 바꿀 필요가 없소. 하지만 옷은 문제로군요. 그리하여 황우양은 도포적삼을 벗어주고 다 떨어진 베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한 후 소진항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천하궁으로 달려갔지요. 황우양이 사라지자 소진항은 방향을 바꾸어 황산뜰로 향했습니다. 한편 망막부인은 황우양이 불안불안했습니다. 남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 늘 손해를 봤거든요. 망막부인은 걱정하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난데없이 까마귀가 까옥까옥 울고 지나가지 뭡니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계시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망막부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가 황우양의 집이요. 아니, 이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소진항과 비슷한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세요? 망막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소진항이라고 하오. 황우양의 부탁을 받고 여기까지 왔소. 소진항이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문을 열어주었지요. 황우양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망막부인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진항은 황우양의 겉옷을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천하궁으로 가던 도중 황우양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소. 죽기 전에 황우양이 부탁을 하며 이 옷을 건네주었소. 망막부인이 옷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자기가 만든 옷이 분명했습니다. 옷을 보자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남긴 말이 있습니까? 망막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진항은 황우양이 진짜 유언을 남긴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 놓았지요.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망막부인은 너무 놀랐지요. 하지만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나 소진항의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나와 소진뜰로 갑시다. 다그치듯 이야기했지만 망막부인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망막부인이 목소리를 높여 소진항의 손을 걷어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소진항의 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믿어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죽었다니 천도제라도 지내는 게 부인의 도리가 아니겠소. 알겠소. 급한 일이 있어 소진들로 당장 가야 하니 그곳에서 지내는 건 어떻겠소? 소진항은 마지못해 망막 부인의 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밖에서 기다리시지요. 소진항이 밖을 나가자 망막 부인은 비단 조각을 꺼내어 글씨를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춧돌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한편 황우양은 공사를 하면서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요. 갓에 테두리만 남고 수저가 부서지다니, 게다가 신발까지 흙 속에 묻히다니, 이상하다, 이상해. 다음 날 아침 황우양은 점쟁이를 찾아가 꿈풀이를 부탁했답니다. 아이, 이 꿈풀이를 차마 못하겠구려. 아무래도 좋으니 바른 대로 말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점쟁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가시 테두리만 남았다는 것은 집이 사라지고 주춧돌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수저가 부러진 것은 부인과 이별한다는 뜻이며 신발이 흙 속에 묻혔다는 것은 부인이 다른 남자를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부인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는 점쟁이가 오래된 상자에서 나무 지팡이를 꺼내어 황우양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 지팡이로 어깨를 내리치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복이 내릴 것이고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황우양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황우양은 밖으로 나와 다시 천하궁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말이? 떠나기 전 부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그자가? 소진항에게 당했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황우양은 마음이 급해졌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두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천하궁에서 해야 할 일이 끝나지 않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 부인이 했던 두 번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지금이라도 따르면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황우양은 부인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새 제목을 탐하지 않고 낡은 제목을 써서 공사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역시 황우양이군. 지난번보다 더 훌륭해. 천하궁을 보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옥황상제는 황우양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황우양은 황산뜰로 달려갔습니다. 집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주춧돌만 남아 있었지요. 황우양은 점쟁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부인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황우양이 주춧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건? 주춧돌 아래에 천조각이 삐쭉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글귀였어요. 서방님, 살아오시면 소진뜰 우물에서 만나고 죽은 혼이 되어 돌아오시거든 저승에서 만납시다. 황우양이 소진뜰로 달려갔습니다.
소진항의 집을 보자 당장이라도 들어가 뒤집어 엎고 싶었지요. 하지만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황우양은 우물 옆에 있는 버드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망막 부인이 49제를 끝내자 소진항이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전도제가 끝났으니 남편은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백년가약을 맺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날을 잡도록 합시다. 망막 부인은 마지못해 허락을 하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부인, 황우양이 버드나무 뒤에서 지켜보다가 뛰어왔습니다. 망막 부인은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지요. 부인,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것이오? 황우양이 눈을 찌푸리며 노려보았습니다. 망막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요. 여자의 말을 가벼이 여긴 탓이니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원수를 먼저 갚아야 하니 저를 따라오세요. 망막 부인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았소. 부인 말을 믿고 따르겠소. 망막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황우양을 마루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소진항에게 말을 걸었지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술이 없어 되겠습니까? 제가 한 잔 권해드리겠습니다. 소진항이 기뻐하며 좋아했답니다. 망막 부인이 상을 가져오자 소진항은 연거푸 몇 잔을 들이켜 마셨지요. 독한 술 몇 잔에 소진항은 금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황우양이 마루 밑에서 나와 소진항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소진항이 눈을 뜨자 황우양이 노려보며 고함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뉘제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황우양이 천둥같이 호령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소진항이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지요. 좋다. 너를 용서할지 안 할지는 이 지팡이가 심판할 것이다. 황우양은 지팡이를 높이 들어 소진항을 내리쳤습니다. 지팡이가 어깨에 닿자마자 소진항이 사라지고 나무 장승이 생겨났지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제대로 치렀군. 황우양은 나무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를 망막 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황우양은 장승을 길가에 세워놓았습니다. 장승은 외로운 길가에서 평생 길 안내를 하며 쓸쓸하게 지내야 했답니다.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갑시다. 부부는 곧장 황산뜰로 떠났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지요. 둘은 반짝이는 별을 보며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황우양의 말처럼 둘은 평생 사이좋게 살다 집을 지키는 성주신과 집터를 지켜주는 터주신이 되었지요. 둘은 신이 되어서도 사이좋게 집안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성주신과 터주신은 우리 곁에서 집 안팎을 보살피며 산다지요. 백두산. 까마득히 먼 옛날 세상이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기운에 소용돌이만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커다란 틈이 벌어지더니 맑고 가벼운 기운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내려와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황닭이 꼬리를 치며 힘껏 울자 동쪽 하늘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 해와 달이 둘씩 생겨나며 세상은 활짝 밝아지게 되었지요. 별들은 밤하늘을 총총 수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정이슬과 땅 밑에서 솟아나는 흙이슬이 한 덩이가 되며 세상에서는 온갖 짐승들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꽃과 나무도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흘러 점점 많아진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만주벌판 조선 땅에서는 여러 마을이 모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착하고 씩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지요. 하지만 해와 달이 둘씩이나 있다 보니 낮에는 곡식이 말라 죽고 뜨거웠으며 밤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도록 추웠다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왕이 신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도울 자가 없느냐? 이때 흑두 거인이 천지왕 앞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해와 달 하나를 없애겠다고 말이에요. 명을 받은 흑두 거인은 먼저 해를 없애러 갔답니다. 그러나 너무나 뜨거워 꽉 움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달은 너무나 차가워 잡을 듯 하다가 놓치고 말았지요. 섣불리 나섰던 흑두 거인은 천지왕에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천지왕은 고민 끝에 백두 거인을 불렀어요. 백두 거인은 청근 활의 청근 화살로 해 하나와 달 하나를 쏘아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부터 흑두 거인은 백두 거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이 하나씩 남으니 낮과 밤은 온화해졌습니다. 세상은 살기 좋게 되었지요. 한편 천지왕은 아들인 한웅 왕자를 조선에 내려보내 착하고 고운 여자와 짝을 짓고 조선의 임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좋은 기운을 이어받은 조선의 백성들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두 거인을 시기하던 흑두 거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천지왕 몰래 살기 좋은 조선 땅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웃나라까지 부추겨 말이에요. 흑두 거인은 닥치는 대로 마을을 짓밟아 부수고 사람들과 가축을 죽였답니다. 착한 백성들은 힘을 모아 맞서 싸웠지만 산보다도 더 큰 흑두 거인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고 조선은 날이 갈수록 황폐해졌습니다. 겨우 피난 온 사람들은 다시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천지왕은 화가 나 백두 거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는 당장 조선 땅으로 내려가
흑두 거인을 물리치고 어진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영원히 보살펴라. 백두 거인이 땅에 내려와 보니 조선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웃나라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포악한 흑두 거인이 백두 거인을 보자마자 커다란 용으로 변해 백두 거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백두 거인은 흰 호랑이로 변해서 용과 엉켜 싸웠습니다. 우르르 쾅쾅.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는 싸움이 10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힘이 빠진 흑두 거인이 독수리로 변해 달아나자 백두 거인은 커다란 학이 되어 쫓아갔어요. 마침내 학이 날카로운 부리로 독수리의 가슴을 꿰뚫자 흑두 거인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땅으로 떨어진 흑두 거인이 모래가 되면서 그곳은 넓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흑두 거인이 죽자 조선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 이웃나라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기뻐서 환성을 울렸습니다. 나는 영원히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언젠가 커다란 재앙이 올 때 나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긴 싸움에서 기운이 빠진 백두 거인은 조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백두 거인은 소리 없이 누워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커다란 산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백두산이라고 불렀답니다. 조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날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백두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조선 백성들을 도와줄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던 조선에 다시 커다란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년째 비는 오지 않고 가물어 흉년이 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짐승들도 죽어갔지요. 임금님은 근심에 잠겨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단 말이냐? 이때 한 신하가 백두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저 백두산의 전설은 참말일 것입니다. 모두 함께 백두산을 향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을 치고 노래를 하니 흥이 났습니다. 어느새 굶주리고 지친 것도 잊어버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던 하늘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백두산 꼭대기를 내리쳤습니다. 번쩍하고 백두산이 꿈틀거리더니 그 꼭대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내 먹구름이 몰려와 세찬 비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단비를 맞으며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백두산이 다시 살아났다. 백두산 만세.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나니 백두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에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생긴 호수를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에서 넘친 물은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렀고 가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늘 백두산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백두산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고 언젠가 나라에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저 백두산이 다시 깨어나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